당신 설마 성국이랑?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 연애 중이야. 당신 친구랑. 그 순간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믿었던 아내,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삶.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뀐 운명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복수극이 아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돌고 돌아 결국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저녁 장사가 끝난 가게 안, 따뜻한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던 그 시간, 칼국수 국물을 한 국자 떠 손에 얹어보던 나는 문득 문 밖을 바라봤다. 하루가 가고 계절도 가고 사람도 가는 걸 보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다. 내 인생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쳤고 그럴 때마다 또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내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해주었다면 그땐 웃으며 넘겼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중이다. 한때는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도 했다. 그러나 그 끝엔 배신과 상처만 남았다. 결국 나는 다시는 여자 따위 믿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참 우습게도 지금 내 곁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고 나는 그녀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여자는 한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내였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친구의 아내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시골 남자였다. 군대를 강원도 인제로 다녀온 걸 제외하면 이 고장을 벗어난 적도 드물었다. 서울에서 온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는데 당시 군대 선임형이 소개해준 인연이었다. 평소 경상도 여자들의 걸걸함에 익숙했던 나는 서울 여자 특유의 부드럽고 정돈된 말투, 그리고 섬세한 손길에 홀려버렸다. 게다가 그녀는 외모까지 관리 잘하는 네일 아티스트였으니 처음엔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서울과 진주 사이를 오가며 2년간 장거리 연애를 견뎌냈고 나는 그녀의 그런 정성과 애틋함에 결국 마음을 내주었다. 오빠, 나 진주에서 네일샵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은 곧 나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었고 몇 달간 이어진 내 프로포즈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때 나는 20대 후반이었고 부모님이 오래 운영해온 칼국수집을 막 물려받은 시점이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가게를 꾸려가기엔 벅찼다. 어릴 적부터 주방일을 거들었던 나로선 당연하게 업을 이어받았다. 결혼 후 그녀는 가게와 집 사이 거리 중간쯤에 작은 네일샵을 열었고 서울에서 갈고 닦은 실력 덕분에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금세 입소문이 났다. 서로 다른 가게, 다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사이가 좋았고 적어도 겉보기엔 안정되고 부러움 사는 부부로 보였다. 나 역시 이 평온이 오래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다.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시기 문제라 여겼지만 해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나는 조심스럽게 불임클리닉을 함께 가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언제나처럼 입술 끝에 피곤한 미소만 걸쳤고 그저 일이 많다며 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주방 수납장 깊숙이 들어있던 약병을 정리하다가 나는 처음 보는 알약 하나를 발견했다. 겉 포장은 영양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피임약이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처음엔 내가 뭘 착각한 줄 알았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몇 번이나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분명 피임약이었다. 그날 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민정아, 이 약 뭐야? 피임약이잖아. 왜 나 몰래 이런 걸 먹어? 오빠, 진정해. 지금 화낼 일은 아니잖아.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 전에 내가 먼저 아이 빨리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막상 가게 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지금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게 이유가 돼?
애 낳으면 여자 몸 망가져. 난 그 꼴 못 보겠어. 지금 이 몸 유지하는 것도 벅차. 그게 지금 내가 할 말이야?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오빠가 낳는 거야? 아니잖아.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의견이 더 중요하지. 그녀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랑했던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민정은 늘 자기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여자였다. 그 덕분에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처음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나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일은 대부분 내 몫이었고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미용 트렌드에 몰두했다. 대화는 줄었고 대면은 형식적이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삶은 다른 궤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후 3년 동안 우리는 단 10분 이상 마주보고 진심을 나눈 기억조차 없다. 가끔 함께 쉬는 날이 있어도 민정은 늘 짜증이 먼저였고 괜히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었다. 그 싸움조차 의미 없을 만큼 나는 이미 그녀에게 무너져 있었다. 그나마 중간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이가 하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재호. 그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우리 칼국수집이나 민정의 네일샵을 자주 드나들었고 우리 부부가 갈등할 때마다 중간에서 말을 꺼내거나 분위기를 바꿔주곤 했다. 성격이 유쾌하고 눈치도 빨라 민정과도 금방 친해졌고 나보다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하는 모습에 나는 어쩐지 복잡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도진아, 너 술도 못 마시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한 잔씩 털어놔야 푼다니까. 민정이가 너한테 하도 답답하대. 말도 안 통하고 감정도 없다고. 나는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끓고 있었다. 그가 자주 우리 가게에 들르며 내 아내와도 술을 마시는 걸 알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는 자신도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신의 아내는 단 한 번도 내게 소개하지 않았다. 모임이 있어도 식사가 있어도 늘 우리 집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서 라고만 했다. 그 말이 거슬렸지만 난 더 묻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지나간 어느 밤 칼국수집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여자가 허겁지겁 문 앞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 품에 안은 갓난아기, 그리고 창백한 얼굴.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 죄송해요. 실은 남편이 사흘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그 입술 끝에서 터져 나올지를 그땐 아직 몰랐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밤, 미지근한 불빛 속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낯익었다. 얼굴을 들어 확인한 순간 나는 멍해졌다. 그녀는 재호의 아내 나영이었다. 도도진 씨, 죄송해요. 이 시간에 방해가 되진 않겠죠? 아니에요.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말없이 고개를 떨군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주저하다가 마치 준비해온 대사를 꺼내듯 말했다. 남편이 사흘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다. 재호가? 아무 말도 없이? 혹시 어디 출장 간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니요. 워낙 영업일이라는 게 일정이 없긴 했지만 이렇게 며칠씩 말도 없이 잠적한 건 처음이에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더는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떨고 있었다. 팔에 안긴 아이는 이미 잠든 듯 고요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잘 오셨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녀석 워낙 일 많고 바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일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영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도진 씨, 사실은 저도 왜 그런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려왔다. 몇 달 전부터 외박이 잦아졌고
옷에서 여자가 쓰는 향수 냄새가 자꾸 났어요. 화장품 자국도 묻어 있었고요. 문자는 자기야 같은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참고 있는 얼굴이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아이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진 씨, 그녀는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이 만약 끝내 헤어지자고 하면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애들은 아직 너무 어린데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단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에 나를 떠나갔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시절 아버지를 쫓던 어머니, 포대기에 쌓인 어린 나를 안고 눈물 삼키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건 내가 도와야만 하는 일이었다. 야, 재호 말이야. 애인 생겼다며? 술 한 잔 걸친 친구가 던진 말은 무심한 듯 툭 하지만 내 귓가에선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뭐, 너 몰랐냐? 걔 요즘 완전 정신 나간 놈처럼 굴잖아. 애도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 무슨 연애를 해? 장난치지 마. 그 자식이 그럴 애가 아니잖아. 사람이 변하더라. 요즘은 유부들이 더 적극적이야. 넌 국수집만 처박혀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말 끝에 묻어난 비웃음이 짜증났지만 그보다 더 아찔했던 건 그 말 자체였다. 재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요즘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딱 들어맞았다. 나영이 말했던 모든 정황. 그러고 보니 민정과 그 자식은 요즘 너무 자주 마주쳤다. 가게에 왔다는 이유로, 영업 때문에 왔다는 핑계로 둘이 단둘이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혹시 설마 아니겠지. 나는 그 길로 집에 들어왔다. 마침 쉬는 날이었기에 느지막이 눈을 떴고 늦은 아침을 챙기려던 찰나였다. 민정은 방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현관을 들어서고 있었다. 옷차림은 어색할 정도로 단정했고 머리는 늘보다 더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그녀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시선을 내게 주지 않았다. 진경, 꺼. 어차피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가진 지는 오래됐잖아. 그래도 말은 해야지. 밤을 새고도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 바람났다고 하면 이혼해 줄 거야? 뭐,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무의미하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미 끝난 거.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보다 아팠다. 단순히 외박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냉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민정의 눈빛 속엔 미안함도 없고 슬픔도 없었다. 그저 지겨운 감정을 떨쳐내고 싶은 사람의 태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진짜로 무서워졌다. 그날 밤, 민정이 늦게 들어온 날 내가 던진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걸 한 달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 좀 더 날카롭게 눈치챘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도의 실체는 터무니없게도 동네 사람 입을 통해 전해졌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은 이미 연애 중이었고 모두가 아는데 나만 몰랐던 상황이었다. 사장님, 이혼하시는 거죠? 네. 이모님, 이혼이라니요?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사모님이 그 친구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뭐라고요? 진짜 몰랐구나. 아이고, 내가 입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무너지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들은 건 남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이었다. 친구, 재호. 늘 웃으며 우리 집 가게를 드나들던 그놈. 영업 핑계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기어 들어왔던 그 인간. 내 손으로 국수를 말아 대접했던 그놈이 내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곧장 민정의 네일샵으로 달려갔다. 아직 문 열기 전이었고 그녀는 안에서 혼자 거울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숨을 고르기도 전에 쏟아냈다. 너 재호랑 바람났어?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지운 채 나를 빤히 바라봤다. 뭐야? 갑자기 아침부터 무슨 재수 없게 대답해. 돌리지 말고. 내가 묻잖아. 그 자식이랑 자고 있냐고. 민정은 천천히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알았네. 나 지금 연애 중이야. 당신 친구랑.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은 뛰었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미쳤냐? 그게 할 소리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적어도 그 사람은 나랑 대화가 돼. 당신처럼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아니야. 그녀는 당당했다. 뻔뻔했다.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망치처럼 콱 내려치는 말 한마디를 들은 것 같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선언. 그녀의 눈빛은 나를 지나쳐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인데, 도진아, 나도 너 마음은 알아. 근데 이제는 우리 각자 정리하자. 이혼하자. 민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어차피 말하려던 참이었어. 잘 됐네. 수고로움 덜었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마치 거대한 유리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안 돼.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을 내가 왜 해줘야 하지? 누굴 데려오라고? 지금 정신 차리면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 녀석, 끊어.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정리했어.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포기해. 그 말 이후 나는 몇 번이고 그녀를 붙잡았다. 이혼은 안 된다고,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민정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찾아왔다. 현관문 앞에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내 집 문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러 온 두 사람이. 한 명은 내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내 친구였다. 뭐야? 이제는 둘이 쌍으로 와서 나를 물먹이러 왔냐?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그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냥 남자답게 해. 어차피 끝난 관계잖아. 애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재호가 그따위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입술이 터질 만큼 이를 악물었다. 배성국, 넌 이제부터 상간남이야. 내 부부 사이에 낄 자격 없어. 야, 애도 없고 원래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다며. 실수로 생겨서 결혼한 거라. 어차피 나는 이혼할 거였다. 그럼 애를 둘이나 실수로 낳았단 말이냐? 입만 살아서 변명만 그럴싸해. 너 같은 놈은 책임감이란 걸 모르는 놈이야. 민정이 차가운 눈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혼 서류야. 나는 도장도 찍었고 사인도 끝났어. 이제 당신만 하면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조차 편히 쉬지 못했다. 각방 쓰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살았잖아.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지금 당신 정말 못나 보여.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못나? 그런 말을 지금 내가 해? 유부남, 유부녀가 붙어 다니며 온 동네 소문 다 나게 애정행각하는 게 더 못나 보이지 않냐?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재호가 시선을 돌렸다. 민정은 여전히 도도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 두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지금은 졌을지 몰라도 절대로 끝까지는 아니라고. 이런 세상이라니. 어떻게 이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사는 건지 진심으로 모르겠다. 알겠어. 바퀴벌레들끼리 잘 살 테니까 이혼해줘? 웃기지 마. 협의 이혼? 그걸 좋아하네. 이 짓거리 자체가 나에 대한 선전포고야. 배상할 각오해. 둘 다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정은 말없이 짐을 쌌다. 그녀는 내가 가게에 있는 시간대를 골라 집에 와 자신의 짐을 전부 빼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그 둘은 이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몰락시키는 작전을 짠 것 같았다.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이건 단지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내 존엄성과 자존심에 대한 전쟁이었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민정과 재호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세상이 꼭 정의의 편만 서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착하고 말도 없는 놈이니까 친구한테 마누라 뺏기지. 동네 사람들 눈빛은 처음엔 안쓰럽다가 이내 조롱과 멸시로 바뀌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슬며시 소외됐다. 그놈과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기에 나를 피하거나 어색해하는 기류가 짙어졌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나락 속을 견디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정이었다.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엔 첫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둘째는 없었다. 아마 집에 두고 나온 모양이었다. 말라빠진 어깨, 퀭한 눈, 마른 입술. 그녀의 모습은 견디는 인간의 전형이었다. 정희 씨, 장 보러 오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해요. 엄마, 배고파. 아이가 투덜거리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밥 사줄까? 괜찮아요. 도진 씨도 힘드실 텐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함께 내 가게로 향했다. 딸아이는 혼자서도 밥을 잘 떠먹었다. 뜨거운 국을 후후 불며 입에 넣는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나도 모르게 젓가락을 들었다. 그 조그마한 존재가 보내는 살고자 하는 힘이 내 안에서 굳게 닫혔던 무언가를 풀어내고 있었다. 밥이 다 끝나갈 즈음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지내냐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간들이 썩 좋은 날들은 아니었겠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저 원정이에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재수씨 말고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 네. 정희씨, 이혼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나와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을 본 기분이었다. 협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법적인 건 하나도 모르겠고 애들은 그냥 제가 키우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겨있는 절망은 너무도 컸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괜히 성급하게 사인했다가 나중에 애들 뺏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로운 고민 끝에 나온 건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변에 도움받을 만한 분이나 변호사 알아보는 건 어때요? 제가요,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서 제 이름으로 된 돈은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가 불편하지 않다면 제가 이혼 소송 맡긴 변호사 사무실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도 제가 낼게요. 정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사장님이 왜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동병상련이죠. 그리고 정희 씨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결국 내 아내 때문이잖아요. 상간남이 애들은 그냥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고요? 진짜 미친 놈이네요. 내 목소리에 피가 섞였다. 정희 씨,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이혼해주면 안 돼요. 양육권은 물론이고 양육비도 확실히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놈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제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요. 애들만 생각하세요. 이제 혼자 키워야 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독해져야 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잡아도 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으셔도 되고요. 정희는 끝내 울지 않았지만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감사해요. 사장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정희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마세요. 정희 씨, 애들 엄마잖아요. 애들 다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저도 솔직히 남한테 괜찮다 말할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건 분명하니까 그걸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늘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현우 씨, 그 순간
그녀는 나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다. 이름 세 글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자주 마주치게 됐다. 법적인 서류를 상의할 일도 많았고 자연스레 밥 한 끼 함께하게 되는 날도 늘어났다. 가게에 들렀다 가는 날이면 정희는 괜히 이것저것 정리도 도와주고 바쁜 시간엔 테이블도 닦고 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우야, 그 애기 엄마 말이다. 사람 참 야무지더라. 가게 올 때마다 손도 잘 놀고 눈치도 있고 애들도 그렇게 똘망하고 예쁜데 앞으로 저 어린 여자가 혼자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우겠노.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혹시 말이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어떨까? 홀직원 구하려고 했잖아. 그 말에 나는 무릎을 탁 쳤다. 그렇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정희는 분명 혼자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도 현실은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을 때 예전에 20대 시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었다. 게다가 우리 가게에서 몇 번 도와줬을 때도 손놀림이 익숙했고 고객 응대도 조용하고 정갈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희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저 잘 못해요. 괜히 민폐될까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가게 일 오래 해서 딱 보면 알아요. 정희 씨, 잘해요. 걱정 말고 시작해봐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고맙다는 인사이자 처음으로 함께 살아보려는 선택이었다. 정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홀 전담하시는 이모님 계시니까 보조만 해주시면 돼요. 애들 어린이집 맡긴 시간만 나와 주셔도 충분하고요. 정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괜히 민폐만 끼칠까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실 정희 씨가 일자리 구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라면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할게요. 정희는 서둘러 손살에 쳤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경력 단절된 여자를 누가 써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현우 씨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이 있나 싶어서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근데 내가 먼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정희 씨 추천했어요. 네. 아주머니가요? 전에 테이블 정리하는 거 보시더니 직원으로 써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나도 아 맞다 싶었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부터 정희는 파트타임으로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그녀는 언제나 정갈한 모습으로 출근했고 필요할 때면 늦게까지도 도와주었다. 그럴 땐 어머니가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셨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관계가 어느새 조금씩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정희는 손님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늘 정중했고 야무졌다. 나는 점점 그녀의 존재가 가게 안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혼 소송은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정희의 소송도 내 소송도 모두 승소였다. 두 상간남녀의 분류는 증거와 정황이 명확했고 법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유책이 인정됐다. 특히 민정은 미용실을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하면서 꽤 많은 재산을 축적한 터라 나는 억대의 재산 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다. 비참하게 당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 돈이 다 보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줬다. 그 1년은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버텨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두 상간남녀는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결혼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재호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이제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친구들 중 몇몇은 앞에서는 그래 축하해 하면서도 뒤로는 내게 와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와이프랑 눈 맞아서 이혼시키고 결혼까지 가는 건 좀 미쳤다. 인간 다시 보이더라. 나는 그 말에 이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수치도 실망도 다 소모된 뒤였다. 그저 지나가는 소식일 뿐이었다. 이미 나는 소송도 마쳤고 받은 건 받았고
내 몫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날은 주말 저녁, 정희와 나는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가게 마감을 함께 하던 참이었다. 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한 남자 손님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정희를 불렀다. 아가씨, 여기 술 좀 더 채워줘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손님, 이런 부탁은 곤란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아니, 손님이 외롭다는데 직원이 이렇게 냉정하면 안 되지. 그 말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봐요, 손님. 술 기분 좋게 마셨으면 조용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는 나를 흘겨보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건 고릴라가 말도 하네. 너 뭐야? 남편이라도 돼? 나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 남편이야. 그러니까 꼬맹이 흉내 내지 말고 지금 당장 꺼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분명했다. 술에 취했어도 그는 위협을 느꼈는지 빠르게 계산을 하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정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네, 한두 번 정도요. 근데 이 정도로 진상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전화번호 달라는 정도? 전화번호?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말해요. 알겠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질투. 나는 내 안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다. 누군가 그러지 않았던가. 사랑은 사고처럼 찾아온다고. 아마 그게 지금인 것 같았다. 마음을 알아버리고 나니 더 이상 속으로만 간직할 수는 없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숨기기엔 그 감정이 너무 선명했으니까. 현우 씨, 저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정희는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희 씨는 언제나 현명하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아내였을 때도 그놈한테 아까운 사람이란 생각을 했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엄마는 오히려 정희 씨 같은 여자가 있다면 재혼하라고 하셨어요. 남들이 뭐래요?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숨을 고르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해줘요. 나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 나 좋아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남자의 새 출발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녀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어머니께 털어놓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정희 씨 참 괜찮더라. 손주도 한꺼번에 둘이나 생기고 이건 하늘이 너 기도 들어준 거다.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니 너희들이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그 말에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래, 서로 한 번씩 실수했잖니. 이젠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살아봐. 그리고 말인데 전처 처음 인사 왔을 땐 내가 별로였어. 예의는 있었지만 마음이 안 갔거든. 근데 정희는 다르지. 누구랑 비교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렇게 우리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프러포즈를 준비했고 이젠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전에 살던 집은 재산 분할을 하며 정리됐고 나는 새 삶을 시작할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정희와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를 데리고 조용히 아파트 한 곳으로 향했다. 정희야, 이 집 어때? 와, 너무 좋아요. 방이 4개나 있어요? 화장실도 2개고 부엌도 엄청 넓네요. 현우 씨, 이번에 진짜 큰 집으로 옮기시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응, 내가 누구랑 같이 살 예정이라서. 네. 어머님이랑요? 아니, 너랑 우리 아기 새들이랑.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 순간 꺼내든 작은 반지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 원정이. 평생 너 손 꼭 잡고 같이 걸을게. 정희는 눈을 떨구다 나를 바라보았다. 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듬고 채워가는 게 가족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줄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기꺼이요. 프러포즈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정희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다. 한 번도 없던 손주가 한꺼번에 둘이라니.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거구나. 물론 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기적처럼 생명이 찾아온 감격이 더 컸다.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혹시 내가 문제일까 하는 불안도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 순간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던 신에게도 고개를 숙이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삶의 첫 발걸음을 준비했다. 재혼이기도 했고 정의의 뜻도 있어. 가까운 가족만 초대해 조용한 스몰 웨딩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날 정희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고 정희와 아이들은 내가 미리 마련해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젠 우리 가족이었다. 우리 이름으로 묶인 진짜 가족.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호였다.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었다. 뭐야? 내가 여길 왜 와? 왜? 내 돈 주고 국밥 먹으러 왔는데 안 되냐? 여긴 손님도 가려. 인두껍 쓴 동물은 안 봤거든.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간판 못 봤냐?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동물이라면 넌 뭐냐? 내 전처랑 결혼했다며? 그 정도면 너도 부뚜막 먼저 올라간 고양이 아니냐? 나는 더 이상 감정 섞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 주워들은 곳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관심도 꺼. 내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나를 못 같은 취급하더니 사실 너도 내 마누라랑 예전부터 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둘 다 조용한 척하면서 몰래 시작했겠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궁금하면 혼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써. 내가 뭐라고 하든 넌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술김에 더 진상 부리기 전에 나가라. 그는 다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며칠 전 예전 집 갔다 왔더니 없더라. 내 마누라랑 애들 어디로 숨겼냐?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웃기지 마. 내 입으로 그 애들 버렸잖아. 알아서 키우라고 말한 건 너였어. 넌 이미 아비로서 모든 걸 포기한 놈이야.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입을 열어? 내 마누라고 내 애들이야. 아니, 이젠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야. 우린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고 넌 지금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는 불청객일 뿐이야. 그는 헛웃음만 남긴 채 도발하려 들었고 나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상대가 되지 않는 인간이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그의 그림자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날 이후 결혼 소식이 퍼지자 몇몇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그래, 결국 제대로 된 사람 만났구나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결국 누가 상처 준 사람인지, 누가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법이다. 충격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이들도 있었다. 야, 성국이랑 너 이거 무슨 영화냐? 어떻게 서로 와이프를 바꿔서 이렇게 만나냐? 말은 그렇게 꼭 해야겠냐? 그냥 축하 한마디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뒤에서 말 안 돌려. 궁금하면 앞에서 물어보는 성격이잖아. 근데 너 이거 혹시 복수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 미쳤냐? 나를 배성국 같은 놈이랑 같게 보지 마. 하긴, 넌 그 놈이랑 달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래도 너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결국 잘 된 거지. 잠시 후 친구는 조용히 말끝을 흐렸다. 근데 성국이는 좀 아닌가 봐. 내 전처랑 같이 살더니 1년도 안 돼서 쫓겨났대. 내 전처가 또 젊은 애인 생겼다더라. 그놈은 지금 고시원 전전하면서 지내는 모양이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미용 사업도 그다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어쩐지 이제는 그들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야. 친구는 나를 빤히 보더니 웃었다. 너 진짜 변했구나. 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텐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젠 누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내 기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날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며 옛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문득 이 모든 걸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불행으로 안도하지 않고 오직 내 사람들과 나의 하루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지금은 정희와 결혼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이제 3살이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폭발시키죠. 다행히 6살, 4살 된 딸아이들이 든든한 누나 노릇을 해주고 있어서 남동생들이 누나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곤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아이들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터지만 그마저도 벅찰 때는 육아 선생님과 살림을 봐주시는 이모님까지 힘을 보태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육아와 가족 살림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장난치는 모습을 보거나 나들이 가서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대가족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아서 외로움이 많았던 저는 언젠가는 아이 많은 집을 꾸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정말로 아들 둘, 딸 둘을 둔 아빠가 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초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아이란 존재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삶을 짊어질 인연을 찾는 일이라는 것. 이제 와서야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고 나를 가장 평범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옆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가 더 고맙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도착한 이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경험하고 겪어낸 모든 길이 지금 이 감사함 하나로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아 이젠 지나온 시간들마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내기에 바빠서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작은 찰나가 우리 내면의 진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사랑, 상처, 참음, 결단 그 어떤 감정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공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지켜냈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통해 나를 존중했는가입니다. 마음을 주는 일도, 선을 긋는 일도 그 모두가 관계를 위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 서서 내 감정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진심과 평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